안녕하세요. 홍필고신무입니다. 몇 주 만에 돌아왔죠? 예전처럼 정기적으로 강의를 이어가기는 좀 어렵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즘 제 스케줄이 이 본당 말고도 주교님 도와드리는 일이 있어서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아졌단 말이에요.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진득하게 이렇게 앉아 있을 날이 이렇게 별로 없는데 그래도 나름 틈틈이 준비한다고 한 것이 이렇게나 좀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그 와중에 새로운 교황님 선출도 있었고 여전히 온 교회가 사실 교회는 물론이고 전 세계가 우리 레오 14세 교황님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아주 크게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또 새로 대통령 선출도 있었고 미국도 그렇지만 또 전 세계적으로도 뭔가 이 사회적으로 격변의 어떤 순간에 있는데 우리 교황님께서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로서 세상의 빛을 드러내는 다리 역할을 충실히 해내실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마음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지난 시간에 바로크 음악, 바로크 시대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바로크 음악 탄생 그 배경에 대한 부분에 집중을 했는데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예술의 사용에 관한 어떤 총체적인 맥락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언급을 했어요. 가톨릭 교회는 전통적으로 예술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우리 신앙의 표현으로서 또 교육수단으로도 예술은 아주 탁월한 역할을 해왔단 말이에요. 물론 그러한 예술이 전례 안으로 들어올 때 남용이 될 수 있다는 부분도 간과를 해서는 안 되겠죠. 뭐든지 다 그렇잖아요. 지나치면 문제가 됩니다. 교회 예술 작품들이라 한다면 성미술 또 성음악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세속적으로 전락되지는 않아야 한다는 걸 늘 염두를 해야겠죠. 이제 그러는 와중에 중세 말기에 들어서 개신교 운동이 일어납니다. 크게 보면 교회가 분열이 된 거예요. 루터파, 칼뱅파, 츠빙글리파, 또 영국 국교회 등등 해서 정말 오랜 시간 이 가톨릭 교회를 대적하고 또 신학적인 논쟁부터 여러 차례 전쟁까지 치렀지만 결국엔 가톨릭 교회도 평화와 관용의 이름 아래 이들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이르죠. 그리고 이 개신교 종파들은 물론 이제 각자 나름의 철학이 다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성미술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드러냅니다. 화려한 성전, 미술품, 또 조각상 이런 것들이 결국 그렇게 교회를 타락시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화려한 어떤 외적인 것이 아닌 오직 내 안에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개신교 성전들을 보면 아주 단조롭게 짓도록 하죠. 가톨릭 성전과 비교하면 아주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이전까지 굉장히 화려한 미술로 채워졌던 성전을 보이지 않는 음악으로 개신교에서는 채우기로 합니다. 루터를 예를 들면 음악이란 하느님께서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란 말이에요. 가톨릭 교회가 개혁의 일환으로서 바로크 미술을 발전하도록 독려했다라고 한다면 개신교에서는 그 미술에 쏟을 그 정성을 전부 음악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굳이 비교를 한다면 이 시기에 개신교 국가들 지역에서는 미술보다 음악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더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바로 바로크 양식 음악이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과학혁명, 신세계와의 무역, 또 바로크 후기로 가면 계몽주의 사상의 발전, 이런 이제 사회적인 배경이 전부 이 바로크 음악이 발전되고 정립되는데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되더라라는 것까지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 이제 이번 강의에서는 바로크 시대 음악의 그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좀 어려운 음악 용어도 나오긴 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다 알고 기억하고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바로크 미술도 그랬듯이 바로크 음악이라고 불리우는 그 작품들의 어떤 이제 관통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다른 장르 혹은 다른 시대 음악과 어떻게 구별이 되는가, 누가 또 왜 그런 지향점을 두었는가, 더 나아가서는 전래 음악의 측면에서 또 어떻게 볼 수 있는가, 그런 큰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는 게 이 교회사 강의에서의 음악 시간으로서는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바로크 음악을 얘기한다는 건 그 당시, 그러니까 트리엔트 공의회 이후부터 1750년까지
이 서양 음악 발전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를 들여다보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역적으로 본다면 바로 그 미술도 그랬지만 역시 이탈리아에서 최초로 주도를 해요. 우선 트리엔트 공의회 교령에서 성음악에 대한 지침이 있었잖아요. 전례 안에서 음악은 이러이러해야 한다. 또 이런 음악은 지양해야 한다. 혹은 금지한다.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모든 교령 조항에 가장 부합하는 성음악의 표본이 뭐냐? 성음악의 가장 모범이 되는 작품 혹은 작곡가가 누구냐라고 하면 바로 조반니 팔레스트리나를 꼽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그 성가대 활동하시는 분 중에서 교회 음악 교육을 뭐 조금이라도 받은 지휘자가 이번에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라고 하면서 이 팔레스트리나 곡을 이제 구해와 가지고 라틴어로 연습하고 뭐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신학교 때 성가대 하면서 몇 곡 연습해서 미사 때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교황 마르첼루스 미사곡이라고 하는데 팔레스트리나 대표작이 있습니다. 뭐 잠깐 들어볼까요? 자, 대형 방송의 일부인데 공의회가 명시하는 지침, 즉 가사 전달이 명확하게 이루어지느냐, 화려한 다성부로 편곡이 되더라도 전래의 그 고귀함을 훼손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조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완벽하다라고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트리엔트 이후에 사실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로도 성음악의 표준을 뭐로 삼을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반드시 참고를 하는 작곡가 중 하나가 바로 이 팔레스트리나예요. 하지만 이 팔레스트리나 시대가 지나가는 시점에 이제 우리가 바로크라고 부르는 새로운 장르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많은 사회적인 현상을 직면하면서 음악계에도 어떤 새로운 철학이 생겨나고 그렇게 새로운 음악 양식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팔레스트리나까지의 스타일을 예전 스타일 그리고 그 이후의 스타일을 새로운 스타일로 이렇게 나누기로 해요. 이제 르네상스 시대가 벌써 지나간 스타일이 되는 겁니다.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라는 작곡가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르네상스랑 바로크 뭐 접점에 있었다고 보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르네상스라고 하면 뭡니까? 고전의 부활이죠. 고전을 추구하는 거예요. 균형과 비율을 중시를 합니다. 아주 수학적이고 또 과학적이에요. 완벽함을 추구해요. 완벽한 진조예요. 그래서 이 르네상스 시대에 발전된 그 다성부 음악을 보면 그 편곡 방식에 있어서 심지어는 음표 길이나 뭐 그런 것까지도 다 계산을 해서 딱 들어맞게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에 우리가 다 들어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몬테베르디라는 작곡가는 이 예전 스타일과 새로운 스타일을 분명하게 구분을 하기로 해요. 그래서 그 예전 스타일을 프리마 프라티카라고 부르고 새로운 스타일을 세콘다 프라티카라고 해요. 영어로 하면 first practice 그리고 second practice가 되겠죠.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참고하는 책이 여러 권이 있는데 주로 보는 자료는 거의 사실 영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번 시간에는 제가 그 신학교 논문 쓸 때 썼던 건데 이 서양 음악 역사라는 아주 두껍죠. 이 책을 주로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first practice, second practice를 한국말로 이제 어떻게 불러야 되나 좀 어렵더라고요. 음악 전문 용어니까 그냥 막 내키는 대로 지어내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따로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보니까 제1작법, 제2작법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어째 뭐 한국말이 더 어려운 것 같기도 한데 뭐 아무튼 그래서 예전 스타일, 즉 제1작법이라고 하면 팔레스트리나 테크를 원칙으로 하는 작곡법이에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음악적으로 비율이 완벽한, 즉 아직은 음악이 가사보다 우선하는 작곡법입니다. 물론 가사 전달이 상당히 명확하긴 하지만 여전히 음악적인 부분을 우선시하는 르네상스 스타일. 균형과 비례를 철저하게 재면서 음을 그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2작법은 몬테베르디 그 자신을 포함해서 그 이후의 세대 작곡가들이 음악적인 부분보다 가사를 우선시하는 그런 작곡을 해요. 수학적으로 막 곡을 쓰는 게 아니라
가사를 최대한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음을 그리는 겁니다. 이제 이 제2 작법이 바로 바로크 시대 음악의 그 특징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르네상스는 비율 중심의 음악, 그리고 바로크는 가사 표현을 우선으로 하는 작곡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음악적으로 조금 비율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가사에 더 충실한 곡을 쓰도록 합니다. 아주 매끈한 진주가 아니라 살짝 일그러져 있는 진주도 괜찮다. 그게 더 매력적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 이 가사 중심의 음악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쓰여지는지, 즉 바로크 음악의 테크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선 언지를 좀 드릴 것이, 사실 바로크 음악이라고 해도 나라마다 다 달라요. 우리가 바로크 미술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로마 바로크, 스페인 바로크, 프랑스 바로크, 저지대 바로크 다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걸 확인을 했죠. 마찬가지 이탈리아, 프랑스, 잉글랜드, 스페인, 또 신세계 나라들 보면 전부 그 고유의 국가체제나 문화가 다 있지 않습니까? 당연한 이치로 음악 역시 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바로크 음악의 어떤 일반적인 특징에 한해서만 탐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계속 이제 반복을 하고 있는데, 르네상스랑 비교를 하면 바로크는 그 지향점이 좀 달라요. 르네상스는 완벽한 균형을 추구하죠. 바로크는 한 지점으로 집중을 시킵니다. 다르죠. 물론 르네상스적인 요소를 아주 배제했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장르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상당 부분이 바로 이전 시대의 테크닉에서 왔다는 거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철학이 다르다라는 거죠. 이분하게 정렬시키는 게 아니라 주제가 확 부각되도록 하는 걸 의도로 해요. 그래서 바로크 미술도 보면 빛과 어둠을 대조시키고 입체적으로 뭔가 더 두드러지게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극적인 연출을 또 하고, 건축에서도 보면 외부는 말할 것도 없이 내부도 중앙으로 집중을 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로크 음악도 우리가 바로크 미술이라고 분류하는 그 작품들의 그런 특징을 어떤 큰 틀 안에서는 똑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바로크 음악의 테크닉적인 특징, 즉 제2 작법의 곡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음악의 그 속성. 첫 번째는 바로 멜로디가 두드러지게 하는 음악으로 발전이 됐다라는 점이에요. 이전까지는 그렇게까지 멜로디가 튀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 성부 간의 균형이 중요하니까. 근데 제2 작법에서는 한 선율이 멜로디를 담당하면서 나머지 성부는 이제 반주로서의 역할을 맡게 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훨씬 덜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모노디라는 용어를 쓰게 돼요. 모노라고 하면 하나를 의미하게 되겠죠. 하나의 주성부를 중요시한다라는 거예요. 자, 줄리오 카치니라는 초기 바로크 대표 작곡가 중 하나인데, 아마릴리 미아 벨라라는 곡 잠깐만 들어볼게요. 악보를 보면 더 이해하기가 편한데, 어떤 말하는 듯이 부르는 선율, 그리고 이제 멜로디를 제외한 나머지 성부들은 화성적으로 반주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로크 음악에서는 이제 베이스 라인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멜로디를 부르기 위해서 반주를 한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이 베이스 음이에요. 베이스 음. 이 정도는 사실 우리 중고등부 음악 시간에 다 배우죠. 도미솔 이렇게 세 음을 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드가 만들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음이 이 근음, 루트, 즉 베이스 음이란 말이에요. 사실 중간음, 높은 음 없이 마디마다 베이스 음들만 이렇게 쳐줘도 노래를 하는 게 가능합니다. 즉 그만큼 반주 음악이 발달됐다는 건 베이스 음의 그 중요성이 인지가 됐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제 바로크 음악 두 번째 특징이, 악기를 아예 하나가 베이스를 전담해서 그 화성의 중심을 탄탄하게 받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 안에서는 뭐 첼로, 바순 뭐 이런 저음 악기들을 쓸 수가 있었겠죠. 만약에 한 가지 악기로 연주를 한다라고 하면 뭐 오르간, 뭐 하프시코드, 당시 피아노랑 비슷하게 생긴 거에서 왼손이 이제 저음을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성부는 이제 코드에서 다른 음들로 채우도록 한 겁니다. 발바라 스트로치라는 여성 작곡가인데 라 그림의 미에, 슬픈 서정의 아리아 뭐 그런 곡인데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멜로디가 흘러가는데 베이스 음이 어떤 중심을 딱 잡아주는 게 분명히 있죠. 그리고 악보를 그릴 때 멜로디 아래에다가 숫자를 기입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숫자를 적어놔요. 그래서 숫자 저음, figured bass라고 하는데 해당 멜로디 음의 코드 안에서 어떤 음을 베이스로 쓸 것이냐를 작곡자가 표기를 하는 것이죠. 도미솔 코드에서 반드시 도를 베이스 음으로 써야 하는 건 꼭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 의도적으로 미나 솔을 베이스로 연주하도록 그렇게 코드 진행이 색다르게 혹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걸 숫자로 표기한다. 이제 그렇지 않으면 연주자가 그 원곡자의 의도랑 다르게 연주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마디 첫 음에 숫자로 코드를 표기하고 멜로디가 흘러가는 동안에 베이스 음이 계속 이어서 연주가 되죠. 그래서 이걸 통주저음 혹은 계속저음이라고 불러요. 뭐 이런 부분까지는 좀 너무 전문적이긴 하죠. 그래서 우리 강의 들으시는 여러분들 99% 이상은 화성학 공부하고 뭐 그러실 일 없잖아요. 그렇죠? 이 숫자들이 뭘 의미하는가 뭐 그렇게까지는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벌써 뭐 코드 얘기 나오고 그런 것부터가 이미 무슨 뭐 외국어 말하는 것 같이 느껴지실 수 있는데 말씀드렸지만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중요한 건 베이스 선율 자체가 더 음악적으로 발달이 되면서 그렇게 기보법도 발전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현대 와서는 아마 특히 뭐 재즈 이후에는 숫자로 코드를 표기하기보다 가요에서도 뭐 똑같죠. 대중성가 반주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냥 알파벳 코드만 기입해 놔도 연주자들이 다 알아서 반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바로크 음악에서는 멜로디를 두드러지게 하는 의도에서 발전된 그 베이스의 기능이 부각이 되더라라는 거 두 번째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바로크적인 대위법이 발달이 됩니다. 또 어려운 용어 나왔죠. 근데 전에 언급한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위법, 카운터 포인트라고 하는데 뭐 말 자체가 어렵기도 하죠. 화성법 혹은 뭐 하모니라고 하면 그래도 좀 대충 예상이 되시잖아요. 다성부 음악에서, 즉 단선율 음악에서는 없는 개념이에요. 성부가 하나 이상일 때 화음을 어떻게 더 이상적으로 조화롭게 할 것이냐, 코드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느냐라는, 다시 말해서 수직적인 음악 구성을 화성법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대위법은 수평적인 이 멜로디가 흘러가는, 역시 다성부 음악에서 각 선율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그 각자 나름대로도 음악성이 있도록 하는 구성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바로크 시대의 대위법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냐? 당연히 그 이전 시대랑 뭔가가 다르니까 특징 중에 하나라고 꼽는 거겠죠. 그래서 그 이전 시대란 당연히 르네상스잖아요. 그래서 르네상스 대위법과 비교하면 바로크의 대위법은 선율을 만들 때 드디어 화성을 기반으로 해서 작곡 혹은 편곡을 하도록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르네상스 시대까지는 다성부 곡을 쓸 때 각 선율이 그 독립적이면서 서로 간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는 그런 작곡을 추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화성이 틀리지만 않으면 된다, 불협만 나지 않으면 된다, 뭐 그런 정도였는데, 이제 바로크 시대가 되면서 멜로디가 아주 중요해지죠. 그러면서 베이스의 역할이 굉장히 뚜렷해지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화성법의 그 기초가 굉장히 탄탄해집니다. 그러면서 대위법도, 즉 각 성부 그 선율의 구성이 진행됨에 있어서 기본적인 그 화성의 조화가 깨지면 애초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역시 르네상스에서는 각 성부 간의 균형이 중시가 됐다면 바로크는 멜로디가 중심이기 때문에 대위법 역시 그 멜로디가 돋보이도록 화성을 기초로 한 대위법이 발달이 됐다라는 거예요. 좀 어렵죠? 간단히 얘기하면 르네상스는 선율 중심의 조화, 그리고 바로크는 화성 중심의 선율로 구성이 된다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어렵죠?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사실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특징 굳이 구별을 했지만 다 일맥상통하는 특징이에요. 멜로디가 돋보이는 음악이 되다 보니 베이스가 큰 역할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화성법이 정립이 되죠. 그러니 대위법도 화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발달이 됐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한 곡 더 잠시 좀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익숙하게 아시는 핸델의 메시아인데 And with his stripes we are healed 라는 대목입니다. 성부 간의 이미테이션, 그러니까 동기를 모방으로 해서 부르는 테크닉이 들어가는데 대위적인 진행이 꽤 전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서 모든 선율이 함께 화음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대위적으로 아주 아름다우면서 화성의 구조까지도 그냥 완벽해요. 그리고 그 밖에도 바로크 음악의 특징으로서, 즉 제2작법이 중점을 두는 부분으로서 그 표현에 여러 테크닉을 쓰게 됩니다. 이를테면 음색이나 대조를 많이 활용하더라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음악의 어떤 규칙보다는 가사의 감정 표현이 우선시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멜로디나 화성법뿐만 아니라 어떤 악기나 소리의 질감, 또 강한 대비의 효과, 그런 걸 잘 쓰는 것이죠. 특히 이 대조라는 개념이 바로크 미술에서도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바로크 음악에서도 또한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어떤 중요한 특징이 될 정도로 거의 항상 쓰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독창자와 합창단의 대조, 솔로 악기와 전체 앙상블 간의 대조, 고음과 저음의 대조, 여린 소리와 강한 소리의 대조, 그런 것이죠. 아주 극적인 표현을 좋아하는 거예요. 바로크 음악에서는 이제 그렇게 그런 강한 대비 효과를 의도적으로 풍부하게 쓰는 음악이 거의 무슨 일종의 형식으로도 발전이 되는데, 현대 음악에서 바이올린 협주곡, 또 피아노 협주곡 같은 형식이 됩니다. 솔로 중심의 협주곡이에요. 콘체르타토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서로 다른 음색이나 악기 그룹이 서로 대화하듯이 혹은 경쟁하듯이 교차하면서 등장하는 이제 그런 형식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다 이 바로크 시대, 즉 감정 표현을 중요시하는 음악이 발전되면서 그때 영향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감정 표현을 위해서 어떨 땐 불협화음 혹은 반음계로도 이제 과감하게 진행을 하는 그런 테크닉도 쓴단 말이에요. 이제 결국 교회 선법, 기억하시죠? 모드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전통적인 그 8가지 선법을 다양하게 쓰는 그런 작곡법은 이제 종식이 되어버립니다. 딱 2개만 남아요. 오늘날에 이제 그러니까 현대 음악은 거의 다 이 2가지 선법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장조와 단조가 되는 거예요. 메이저 그리고 마이너. 즉 멜로디를 더 잘 표현하기 위해서, 또 감정을 더 잘 그려내기 위한 그런 실험적인 작곡법이 결국 조성 체계의 변화에도 영향을 줬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 이제 뿐만 아니라 리듬적인 부분, 또 어떤 특정의 동기, 또 패턴 같은 것도 발전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슬픈 느낌은 내려가는 선율, 또 기쁜 감정은 올라가는 멜로디, 아니면 당김음을 쓴다거나 하는 그런 식으로 또 표현하곤 하는데, 이런 게 다 어쨌든 감정을 자극하는 수단으로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크 음악에서는 감정 표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테크닉을 썼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 정도까지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바로크 음악의 주요 특징을 알아보면서
바로 이전 시대인 르네상스 음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를 해봤죠. 우선 바로크 음악이라고 하면 시기적으로는 트리엔트 공의회 이후부터 1750년까지 발달을 했다라고 하는데, 공의회 교령에 가장 부합하는 그 전래 음악 대표 작곡가 중 하나로 팔레스트리나를 꼽는다고 했죠. 르네상스 음악을 완성시켰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몬테베르디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음악적 전환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제1작법 그리고 제2작법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제1작법은 균형과 비례를 중시하고 음악 자체가 우선이 됩니다. 르네상스적인 그 이상을 지향을 하죠. 그런데 제2작법은 음악보다 가사가 우선이에요. 감정 표현을 아주 강조를 합니다. 제2작법이 바로 바로크적인 작곡법인 거예요. 그렇게 대표적인 특징이 뭐가 있나 봤더니 멜로디가 굉장히 선명하게 들리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성분은 반주로 전락이 돼요. 이를테면 소프라노는 돋보이는데 알토, 테너, 베이스는 멜로디를 받쳐주는 역할을 주로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단일 주선율이 더 효과적으로 강조가 되기 위해서 베이스의 기능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멜로디를 두드러지게 하는 그 화성법이 발달이 되고, 그런 화성을 기본으로 대의법도 발전하게 돼요. 다성부 안에서 수직적인 구성을 기본으로 해서 선율을 또 그려나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감정 표현을 더 효과적으로 해내기 위해서 극적인 대조를 많이 쓰게 됩니다. 여기서 콘체르타토 양식이 발전을 했다고 했어요. 서로 다른 그룹 간의 음악적인 어떤 대화 형식이에요. 이것이 이후에 협주곡 형식으로도 발전이 됐다는 거, 그리고 그 밖에 장조, 단조 체계가 정착이 됐다는 부분, 또 멜로디 패턴도 발전을 했다는 것까지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짧게 정리를 하자면 과거 르네상스 음악의 어떤 균형이나 비율을 떠나서 바로크 음악이란 감정의 예술이고 극적인 표현과 전달을 중시하면서 발전이 됐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더 중요한 부분은 그런 가사 중심, 감정의 표현, 극적인 묘사, 이런 부분들은 사실 개신교 신학의 바탕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개인의 신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 감성에 직접적인 호소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 한 강의를 더 할애를 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제 배운 바로크 음악의 특징들을 바탕으로 해서 발달된 음악, 오페라, 오라토리오, 또 칸타타는 뭔지 그런 부분부터 대표적인 작곡가들, 이를테면 비발디, 핸델, 또 바흐 이런 인물들을 예로 들면서 음악을 같이 또 들어보고, 또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과연 당시 그 바로크 음악은 전래 음악으로서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얘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다음 강의도 기대해 주시고 준비가 되는 대로 돌아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